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과 고문 등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사흘째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곳곳에서는 여야 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유사 피해 사례 원천 차단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급파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질문 여쭙겠습니다. 대응을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장도 가고 이제 경찰, 법무부, 이제 국정원 등 이제 관계자들이 갔는데 이게 지난해 이제 이러한 사건이 급증했어요. 이런 피해자가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재작년에 급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신호가 왔던 거죠. 근데 아마 정부가 전혀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에서 이 경찰관들을 좀 지원해달라. 지금 현재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이렇게 있다는 건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결국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한 영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무감각했는지 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피해자가 급증하는데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람까지 우리 국민이 이제 사망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벌써 지금도 꽤 지금 많은 인원이 지금 거기 구금돼 있다고 감금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가 대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범국가적으로 이건 구조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 정보 격상도 좀 늦었던 것 같고 또 캄보디아는 또 이 신고를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사관이 해주는 게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의를 해서 그 캄보디아의 이 범죄 집단이라는 게 대단히 지금 방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도 할 예정이고 또 한국인 송환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 대응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니까 거의 최고 수준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 합동대응팀 말씀하셨듯이 각 부처들이 다 그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보냈고요. 또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그 김병주 단장을 위시로 해서 4명이 지금 재외국인 안전대책단을 꾸려서 지금 급파된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로 사실 이렇게 그 정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 부처가 대응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붙인다면 이 문제는 사실 5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가 라오스랑 캄보디아랑 태국 사이에 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범죄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고 또 미국이라든지 또는 많은 어떤 나라에서 그 지역을 굉장히 엄히 그 캄보디아나 혹은 라오스나 계속 그 압력을 넣으니까 그 범죄 조직들이 전부 캄보디아로 이동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캄보디아에 뭐 납치됐다든지 이런 기사가 솔직하게 나왔지만 이제 왜 점화되는 거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게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일으키고 언론들이 다 뛰어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기사는 수일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송환하라라고 지시한 거 적정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주에 우리 한국인들 300여 명이 감금됐을 때 수일이 지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때 비판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그 감금된 우리나라 한인들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 그 캄보디아는 비교적 그때보다는 빨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에이펙을 앞두고 사실 외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어떤 시점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의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 정부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사 공석을 문제 삼으면서 이재명 정부 실세 외교의 한계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양측이 내놓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야가 서로 남의 탓 공방할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에서 경찰 병력 지원해 달라고 그럴 때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사태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지난 정부 책임이죠. 그거야. 그리고 어쨌든 그 사건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제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대응하지 않았던 거 지난 정부의 책임이고 또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 이 8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일이니까 그 이 정부에 다 걸쳐 있어요. 이 상황이. 여야가 이것이야말로 이런 사건이야말로 내탁 공방할 때가 아니죠. 정부가 이제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제 파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나를 서로 얘기하고 행안 위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여야 차원에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과 또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정책적인 거, 입법적인 거 이런 걸 지금 논의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서로 상대방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대사 공석 문제도 이것도 어쨌든 그 외교부 내 현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사가 공석된 것 같은데 이걸 또 문제 삼으면서 정부의 책임이다 이러니까 이게 서로 너무 내탁 공방이 되는 거예요. 쎄쎄 외교한 게 이거야말로 저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쎄쎄 외교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꽤 회자됐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다 지금 비유한다? 이거야말로 이건 정말 문제를 삼기 위한 비날 위한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어쨌든 빨리 대응을 이제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이 정책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가동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내 탓 공방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 집권을 했던 정당들 아닙니까? 예. 여야 모두 지금 당장 서로를 문제 삼고 남 탓할 땐가 좀 쓴소리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63명이 지금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63명은 나온 수치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몇 명이 정말로 어떤 범죄 조직에 의해서 감금됐는지의 수치조차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63명은 그 알려진 어떤 인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비상한 그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그 생명과 안전을 좀 담보를 해야 된다면 정쟁은 지금 잠시 유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 안을 들여다보면 국제 범죄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범죄 조직이 굉장히 크게 그 자금이라든지 또는 거기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부려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어떤 구조가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왜 기억하시죠?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줬잖아요. 그게 중국에 뭐 조직을 뒀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그것을 이 전체적으로 그런 범죄를 총괄했던 사람이 이번에 붙잡혔어요. 중국인 리모 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단순히 캄보디아에서 무슨 납치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마약도 연결돼 있지, 중국 범죄 조직도 연결돼 있지. 그래서 아마 쉐쉐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 때문에. 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나중이다. 공과도 나중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파악을 해갖고 그것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해서 어느 순간까지 그 안전하게 구조를 할 것인가. 여기에 야당도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죠. 국회 법사위가 이번에는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법관들이 서면을 다 봤다는 건지, 봤으면 종이기록으로 봤다는 건지, 아니면 PDF 파일로 뜬 서류를 봤다는 건지, 아니면 기록은 읽지도 않고 의견서만 봤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네, 여야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을 하자 국민의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 또 이후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기도 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 법사위의 또 현장 검증 또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이 문제가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대선은 6월 3일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현재 지금 그 5월 1일 날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2심에서 무죄가 났던 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불과 한 달 남겨놓고 한 달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파기환송한 거. 또 이제 회부된 게 전원 합의체 회부된 날짜가 4월 22일인데 이게 너무 빨리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9일 만에 이런 상황들. 게다가 또 이제 그 사건이 접수된 날짜가 3월 28일이에요. 28일이고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날은 4월 10일이고. 근데 지금 대법원의 답변서는 저희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진 답변서에 의하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리하기 시작했다. 내용을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건 사건 접수된 다음인 4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다면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상고 이유서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검토를 했느냐.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촉박하게 서둘렀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쟁점인 거예요, 지금. 이 나경원 의원 말씀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래서 압박하고 탄핵시키고 이거 너무 논리가 비약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물론 여당과 지금 대법원 사법부와는 갈등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석방한 거 구속 기간 날일 계산하는 거 문제, 시간만 문제. 그것도 이제 사실 대단히 놀라게 했던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박성대 이제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 또 기각됐죠, 영장이. 그 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법원의 이제 판단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5월 1일 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쟁점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전례가 없다. 이렇게 출석한 전례가 없다 하는데 그 전례를 따진 말이죠.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전례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당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 무죄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인데, 그리고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심리한 내용, 합의한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보긴 받는가 뭐 이런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응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말 안 한다. 답변서를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답변서에도 명확하게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봐야지 자꾸 이거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하려고 자꾸만 여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점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따져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어요. 이건 파기환송이니까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건입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절차라는 건 뭐죠? 당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우리 이런 거 다 빼버립시다. 이재명 피고 이런 거 빼고 뭐 다 뺍시다.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결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입법부가 그 판결에 대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개입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등법원의 지금 판결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될 건 절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뭐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심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논을 하시는데 이 예가 하나 있어요. 박범계 지금
그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2017년 2월 9일 날 당시 이게 바뀌었어요, 입장이. 박범계 의원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고 당시 손범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가 이게 수만 쪽이 있는 것을 어떻게 며칠 만에 검토를 하느냐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했을 때 박범계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판사 출신인데 일주일 만에 수십만 쪽도 했다. 수십만 쪽 금방 본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니 지금 이 7만 쪽이에요. 지금 이번에 수십만 쪽을 일주일에 볼 수 있다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럼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 대법관 출신이나 혹은 헌법재판연구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 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뭐 예를 들어서 서증이라든지 조서라든지 이런 것 일일이 다 있어서 그게 7만 쪽이지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중심 사항을 위주로 본다라고 헌법재판연구원이나 혹은 대법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원칙적으로는 절차든 내용이든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지금 재판 과정이 있는 것에 입법부가 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보세요. 대선의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지금 유력 정당의 유력 후보예요. 후보에 어차피 여야 두 명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재판을 그렇게 빨리 하려고 예상을 못했다고요. 근데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 날 이제 파기환송의 판결 선고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왜 자꾸만 개입하냐라는 논리도 맞겠으나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는 왜 그렇게 빨리 했어야 되냐는 문제 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론은 또 이런 반론들을 하더라고요. 633의 원칙이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제 1심을 하고 2심, 3심을 3개월 내에 한다. 근데 그게 늦춰졌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다.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당장 대선에 보세요. 지금 재판에 개입한다고 얘기하는데 대선에 개입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왜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월 28일 날 4월 10일 날짜 말씀드렸죠. 네네. 3월 28일, 4월 10일, 4월 22일 날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5월 1일 날 판결 선고. 이 날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 또 이런 반론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미 원래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3월 28일 날 상고 이유서가 접수되기 전에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까지 촉박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하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느껴져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더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인데 왜 개입하려 하냐 상권분리 위반이다라는 논리만 계속 피고 있는 건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오늘 한쪽만 들여다본다면 그러나 이쪽을 들여다보면요. 왜 그렇게 대법원이 빨리 해야 되냐. 97년도에 김태정 검찰총장 당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을 때 그 대선이에요. 제 기억으로 15대 대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 수사 그때 대선 비자금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김대중 후보에 대한 거. 네네. 그거 중단시켰다고요. 예. 그때 검찰 수사고 이건 재판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이건 대선 앞두군요. 국민 주권주의라든지 참정권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대법원이 늦추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게 쟁점이에요. 본질이고. 예. 네. 네. 대법원 현장 국감 이야기해봤고요. 법사위 국감 잠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취임 당시에 이른바 근육맨 그 사진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앞니가 빠졌다라는 게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무와 스트레스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성호 장관 법사위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송한석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답변이다.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 상황 먼저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수사 결과라고 아마 그 가정을 했지만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 아닌가요? 수사 과정이 만약에 이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냥 방조했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부하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혐의를 둘 수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특검은 하루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지금 해제 요구에 대해서 방해를 한 혐의가 네네. 실질적으로 이 정당의 어떤 지금 계속 수사의 가장 첫 번째니까. 그런데 당시 당대표는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당대표였고 한동훈 당대표는 어떻게 했죠?
국회의사당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고 최소한 18명의 의원이 지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찬성 가결이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의 이름으로 이번 지금 내란에 가담을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의적으로, 이건 가정입니다. 고의적으로 방해하려고 이 소속 원내 의원들을 그렇게 휘둘렸다고 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금 혐의를 받아야지 이 정당이 지금 해산될 만큼의 정당 이름으로 그것을 제재를 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특검이 이 정도에서는 소환이라도 한번 했어야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소환 아직도 안 했는데 100일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내란 가담 뭐 이거 못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의원들도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는 4명의 의원 소환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이 부분과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과 관련된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담당을 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주체자가 조금 중립적으로 태도를 짓지 않고 수사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해야지요라고 얘기하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좀 구체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헌정당을 이제 그 위헌정당이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 통진당, 통합진보당이 그런 경우였는데 예. 정당은 이 헌재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당이 위배될 때 헌재에서 해산 명령을 낼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정당은 그런 어떤 법률적인 거에 의해서 해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자동 퇴출되고 이게 바람직한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이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가 내란 정당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할 거예요. 예. 정당의 해산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개입하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한 거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을 전제로 그럴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민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번 국감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문자 폭로가 여야의 고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정책은 실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짧게 평론 듣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파당 정치, 그러니까 비토크라시라고 하죠. 반대를 위한 반대, 네. 서로 간에 그런 전례가 드문 그런 진영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 아까 리포트의 기자도 얘기했지만 국정감사는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지금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행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 이게 뭐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른바 국회의 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국정감사 특히나 이제 야당이 진짜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예. 법사위 뭐 과방위 이쪽에 지금 최민희 의원 나오지만 이쪽에만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상임위가 뭐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기자들한테 듣기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논의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 갖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에 언론들도 지금 법사위를 뒤덮고 있어요. 물론 법사위가 굉장히 쟁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매몰돼 버렸어요. 다 국감이 이런 어떤 국감이라고 프레임이 걸려버렸거든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오래간만에 좀 자중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해라라는 말이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야당도 정책을 위한 그런 대안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니까 그 말씀은 중원하지 않겠고 제가 네. 딱 두 의원을 양 진영에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최혁진 의원이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저께 했던 예, 얘기 다 사진과 사진하고 함께, 네네. 조요토미 히데요시. 제 생각에는 그 히데란 이름과 같이 이게 주의적으로 예, 예, 했던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이제 조효토미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얼굴도 합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질 건 따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고 조롱하는 이 태도 이건 제가 볼 때 이것도 저에겐 개인 생각인데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감에서 스타가 된 안 좋은 의미의 스타건 좋은 의미의 스타건 그렇게 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특정 인을 거명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종훈 의원 같은 거 국민의힘 의원인데 김현지 실장하고 지금 상당히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인 출석 문제 가지고 그걸 또 갑자기 또 김일성을 얘기하고 경기 동부연합을 얘기하면서 이걸 어떤 이념적이고 이런 어떤 뭐 색깔론이라는 말은 너무 진부해서 말씀도 드리기 싫은데 그런 식의 공방으로 이끌고 가는 것도 타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두 분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두 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왜 국정감사에서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지난해에 어떤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예산 집행이 올바로 됐는가, 정책을 감사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묻히고 있어요. 그리고 국감이 끝나고 나서 올바른 지적 같은 경우도 또 그대로 묻히고 국감에서 계속 지적됐던 게 다음에 또 재탕되고 그럼 이러한 이 과격한 단어 또 수위 높은 아주 이상한 비유 이런 것만 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국감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뭡니까? 국감 무용론. 근데 국감 무용하지 않죠. 국정감사라는 게 물론 대한민국에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특정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예.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이건 모든 의원들도 그렇고만 이분들도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정치가 진영 정치로 갈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남은 국감 기간이라도 좀 정책이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가름합니다. 네. 네, 국감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